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독성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전기 철도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 텐데요. 전기 철도에 대한 내용에서는 중요한 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표정 속도, 그리고 열차의 저항의 종류면 특징, 그 다음에 어떠한 특수 철도가 있는지 각각의 종류와 특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정 속도가 이 표정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철도의 운전 및 저항인데요. 우리 운전 속도를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균 속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정 속도가 있습니다.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거리를 순수하게 주행한 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하고요. 표정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거리를 정차하는 시간까지 포함했을 때 그 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우리가 표정 속도라고 합니다. 즉, 수송 시간, 이것을 표정 속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열차의 지표를 따질 때 표정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게 경전철인지 아니면 고속철도인지에 따라서 표정 속도 값이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표정 속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행 시간에다 정차 시간을 더한 것뿐에 운전 거리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됩니다. 보면 그 성분이 중요한데 N이라고 하는 건 정거장 수, 정류장 수고요. T는 정차 시간, 라지 T는 전체 주행 시간, 총 주행 시간이고요. L은 정거장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표정 속도를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표정 속도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리를 빠른 시간 동안 가는 게 표정 속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속력을 더 증대시켰다는 뜻이 되니까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빨라서도 안 돼요. 표정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행 시간 또는 정차 시간을 짧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거리를 짧은 시간 동안 도달하는 것이니까 주행 시간 또는 정차 시간 또한 짧게 하면 좋겠죠. 이 분모를 증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속도와 감속도를 모두 크게 한다. 자, 가속도와 감속도를 모두 크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속도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겁니다. 가속도를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더 내가 빠르게 이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감속도를 더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정차하기 위해 더 빠른 속도로 감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차 시간이나 주행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류장이 아니죠. 정거장 간의 간격을, 이 전철역과 전철역 사이의 간격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럼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최고 속도로 더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으면은 멈췄다 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간격을 늘린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급행 열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거장을 중간에 건너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최고 속도로 이 정류장에 멈추지 않고도, 정거장에 멈추지 않고도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표정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역간 거리를 더 넓히는 것, 이것도 표정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력 소비량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가속도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가속도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속도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시면 엑셀레이터를 붕 밟으면, 예를 들어 제가 80km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엑셀레이터를 밟는 와중에 80km까지 갈 때는 기어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RPM이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80으로 한번 도달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엑셀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덜 밟아도 이게 관성에 의해서 쭉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명 연비 운전이라고 하죠. 자, 그런 운전이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속도를 크게 하면 빠른 전류 차단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속도에 도달을 했으면 전류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버리면 이제 그 타행이라고 하는 거는 엔진 동력 있죠. 그 동력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관성으로만 주행을 하는 것을 타행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타행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 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타행의 반대는 뭐냐면 역행입니다. 역행이 이제 거꾸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동력을 사용할 때 그 힘력자거든요. 동력을 사용하면 역행이라고 하는데 가속도를 크게 하면 목표하고자 하는 속도에 빠르게 도달하므로 타행이 길어지게 되어서 전력 소비량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감속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멈출 때 빠르게 감속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배를 적게 하고입니다. 9배를 적게 한다 할 때 9배는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즉 경사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9배를 적게 하고 가능한 직선로가 되도록 한다. 9배가 적다는 거는 기울기가 적다라는 건데 기울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이 속도가 표정 속도가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 원래 언덕 올라갈 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속도를 줄이는데 가장 큰 요인이 9배거든요. 이 9배를 웬만하면 적게 유지할 것. 이것이 세 번째 경제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차량의 중량을 감소하고 당연히 가벼우면 좋겠죠. 기어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철도 차량 제어법을 개선한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동 시 발생하는 전력을 다시 전원측에 반환함으로써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거고, 자, 속도가 빠르거나 느릴 때 직렬과 병렬을 병행해서 선택을 하는 이런 직병렬 제어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요것은 이제 뭐냐면 운전 조건에 의한 전력 소비량 감소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운전 조건에 의한 전력 소비량 감소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로 조건입니다. 선로 조건. 경사 기울기는 레일, 그러니까 선로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선로 조건에 의한 방법이고, 자, 여기는 열차 설비. 열차의 설비에 의한 전력 소비량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그냥 차량 조건이라고 말하면 돼요. 특히 마지막 부분은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열차의 설비에 의한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전 조건, 선로 조건, 열차의 설비 또는 차량 조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열차 저항도 보겠습니다. 열차 저항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열차 저항에서 중요한 거는 종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부터 볼까요? 출발, 주행, 곡선, 구배, 가속 몇 가지 있어요?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출발 저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출발할 때 발생하는 저항입니다. 출발 후 속도가 대략 몇 킬로미터까지 이르는 데까지에 걸리는 그런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저항을 우리가 출발 저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행 저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의 단위는 여기서 킬로그램으로 합니다. 킬로그램.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단위 무게당 킬로그램으로 하거든요. 힘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몇 톤당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차의 중량이 50톤이다. 그러면 이 저항값은 뭐예요? 거기다가 50을 곱해줘야지 그 저항값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행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바퀴, 차 바퀴의 구름으로 인한 마찰과 베어링 부분의 기계적인 마찰, 공기 저항 등에 의한 그런 저항이 되겠고요. 곡선 저항은 열차가 곡선부를 주행할 때 곡선 반지름의 반비례해서 받게 되는 저항을 말하게 되고요. 구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입니다. 경사. 근데 이거는 이제 표정 속도를 가장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중량, 차량의 중량 곱하기 9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9배가 단위가 이제 퍼 밀이거든요. 이렇게 쓰게 됐는데 퍼 밀이라고 하는 거는 1000m당 몇 미터를 올라가는지 그것을 나타낸 기울기가 9배 퍼 밀이 되는데 그 9배의 율에다가 중량을 곱해줘야지만 9배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출발이나 주행, 곡선도 다 마찬가지로 단위가 만약에 톤당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중량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가속저항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속저항에 보시면 A는 가속도이고 W는 차량의 중량으로 기본 단위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 W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FA는 31A의 킬로그램 퍼 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W가 곱해지면서 단위의 톤이 사라진 겁니다. 분모에. 이해되시죠? 이게 전동차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다 이겁니다. 객차는 좀 부수적인 상황이고 전동차 공식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전동차 F는 31AW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개념 확인해서 이것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어서 나중에 저항을
이용할 겁니다. 자, 표정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속도와 감속도를 작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가속도와 감속도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표정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 열차 저항의 종류에는 출, 주, 구, 곡, 가, 속 저항 등이 있다. 맞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X, O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인전동기의 구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견인전동기 구비 조건을 보시면요. 자, 일단은 견인전동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전동기잖아요. 기동식 회전력이 커야지 그만큼 더 잘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올라가는 기울기, 경사 등에서 회전수가 줄어들면 회전력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자전거를 생각해 보시면요. 언덕 올라갈 때 기어를 내리게 되죠. 즉, 기어를 내린다는 건 뭡니까? 토크를 더 올린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회전수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회전 속도를 이렇게 갔다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을 운전했을 때는 부하별로 불평형이 작아야 되고요.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중량의 용적 또한 크지 않아야 되고 보수점검, 즉 수리점검이 편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전동기의 종류와 특성인데 직류 직권전동기, 맹류전동기, 단상 직권정류전동기,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만 좀 알아보면요.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는 직류의 직권전동기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형 경량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주 메인 전동기에는 이 견인전동기에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보통 사용이 된다. 특히 이 맹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고주파를 조금 더 억제하기 위해서 평활회로를 채택하는 그런 전동기가 되겠죠. 1번과 3번은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의 출력과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전력과 출력인데요. 자, 반지름 R의 원주상에 작용하는 견인력 F일 때 회전력 T는 RF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반지름 R미터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 R미터가 있고요. 이 원주상에 작용하는 견인력 F가 있을 때 회전력은 토크는 반지름 곱하기 그 힘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당 회전수로 나타낸다. 그럼 NRPM으로 회전할 때 출력은 P는 오메가 T. 이거 많이 보셨죠? P는 오메가 T는 60분의 2파이 NT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왔죠?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2파이 N으로 구할 수 있는데 N은 여기서 초당 속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분당 속도로 바꾸게 되면은 60분의 2파이 N이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T 곱해주게 되면은 비로소 이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보시면 마찰력과 견인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일을 바퀴가 굴러갈 때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고 견인력이라고 하는 건 끌고 가는 힘을 말하죠. 끌고 가는 힘. 근데 이 마찰력과 견인력이 어느 정도 상호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차량이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견인력이 이 마찰력보다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바퀴가 마찰을 무시하고 공진한다는 겁니다. 공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찰력과 견인력인데 여기 차륜이 있고요. WA는 이제 이 차륜의 동륜상의 중량입니다. 즉 뭐냐면 이 바퀴 위의 중량이 작용하는 중량이 WA라는 것이고요. 교재 보시면 단위가 톤으로 주어져 있죠. 톤으로 동륜상 중량 또는 바퀴 위의 중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뮤라고 되어 있는데 뮤라고 하는 것은 레일의 점착 계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최대 마찰 계수가 돼요. 그래서 이 마찰 계수와 동륜상의 중량을 모두 다 곱해 준 것이 뭐예요? FM이라는 견인력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FM은 1000 곱하기 뮤 곱하기 WA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이제까지 굉장히 자주 물어봤고요. 우리가 견인력을 구할 때 레일 점착 계수와 동륜상의 중량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열차의 중량 이런 거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륜상의 중량과 점착 계수만을 곱해서 1000을 곱해서 견인력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찰력과 견인력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동차의 전동기 각각의 출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견인력이라고 하는 건 방금 동륜상의 중량이 주어졌을 때 F는 1000뮤 WA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전동차 전동기 각각의 출력, 즉 전동차 내에
여러 개의 전동기가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라고 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 R1이라고 하는 것은 주행 저항 또는 열차 저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만약에 주행 저항의 단위가 톤이다. 킬로그램 퍼 톤이다. 라고 하면은 중량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R2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퍼 톤이다. 그러면 톤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R3 가속 저항 또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고자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견인력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동기 각각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유도된 공식인데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67 곱하기 N 곱하기 2타인데 여기서 말하는 N은 전동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동차에 6대가 있다 그러면 N에다가 6을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전동차에 3대가 있다 그러면 3을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자, F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구한 견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행 속도인데 시속으로 유도가 된 거라서 반드시 시속으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속 저항, 주행 저항, 구배 저항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 3번에서 같이 풀어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견인 전동기는 기동 시 회전력이 커야 하고 회전수 조절 범위가 광범위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견인 전동기는 회전력도 커야 되고요. 회전 속도 조절도 가능해야 된다면 범위가 많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라고 할 수가 있고, 견인 전동기는 병렬 운전 시에 부하의 불평형이 커도 됩니까? 아니죠. 불평형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열차의 자중이 100톤이고, 자중이라고 하는 건 자체 중량이라는 뜻입니다. 열차의 자체 중량이 100톤인데 동륜상의 중량이 50톤이래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자체 중량이 주어지더라도 동륜상의 중량이 주어졌을 때 견인력은 이것만 고려해주면 된다. 그래서 최대 견인력을 구하래요. 근데 레일의 점착 계수도 친절하게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견인력 FM이라고 하는 것은 1000 곱하기 0.2 곱하기 5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우리가 10,000kg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총 중량이 50톤이고 전동기 6대를 가진 전동차가 920펌일의 직선 궤도를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주행속도 40km/h일 때 각 전동기의 출력은 약 얼마인가? 단 가속 저항은 1550kg, 중량당 주행 저항은 8kg/톤, 전동 효율은 0.9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전동차에 전동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전동기의 그 출력을 구하는 P라고 하는 것은 367 곱하기 N의 2타 분의 FV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위는 킬로와트겠죠. 자, 여기서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367에 곱하기 N은 전동기가 6대가 있다고 했으니까 6을 곱해주고요. 효율은 0.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0.9.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F예요, F. F를 지금 견인력이잖아요. 근데 견인력 우리가 지금 안 구했잖아요. 견인력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가속 저항 더하기, 그럼 여기 밑에다 적어보죠. F라고 하는 거는 1550 더하기. 왜 1550이죠? 그냥 킬로그램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량당 주행 저항은 8kg/톤이에요. 근데 중량이 몇 톤이에요? 50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50이 돼야 되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속도 나와 있고 9배가 나와 있어요. 9배. 9배는 이 9배에다가 중량을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50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20 곱하기 50이 됩니다. 그러면 잘 계산을 해보면 1550에다가 8 곱하기 50 하면 400이고요. 20 곱하기 50 하면 1000입니다. 그러면 1550에다가 140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2950kg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2950을 곱해주고 시속이 얼마예요? 40이죠.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동기 출력이 나옵니다. 대략 60kW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0kW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저항을 다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특수철도입니다. 특수철도. 우리 특수철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모노레일이 되겠는데요. 모노레일. 자, 모노레일은 선로가 한 개, 그러니까 한 개인 철도예요. 한 개인 철도가 아니라 한 개인 철도입니다. 자, 그 위에서 주행하는 대차를 가진 차량에 의한 수송기관을 뜻하게 되고요. 레일 위를 달리는 과좌식이 있고요. 레일에 매달리는 현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좌식과 레일에 매달리는 현수식의 그 장점 차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현수식보다 고속이 가능. 왜 그럴까요? 레일 위를 달리는 거니까 당연히 매달려서 가는 것보다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속 운행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므로 더 많이 수송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곡선부에 캔트를 시설해야 됩니다. 캔트라고 하는 거는 외층 레일과 내층 레일 간의 고저차를 말하게 되죠. 곡선부에 캔트를 시설을 해야 된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현수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현수식은 첫 번째, 과좌식에서는 어떠한 곡선을 갈 때 어쨌든 일정 한도가 있다라는 거야. 한계점이. 근데 현수식은 어때요? 줄에 매달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좌식보다 급한 곡선 가능.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기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돌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 그래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 있잖아요. 심하게 많이 부는 날에는 운행을 안 하기도 합니다. 현수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좌식과 현수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모노레일의 특징은 환경오염이 적고요. 자, 두 번째로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하고요. 자, 세 번째는 열차 운행 시 소음이 적고요. 도로교통에도 지장이 없고요. 네 번째는 탈선이나 충돌의 위험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단점은 수송력이 적다인데, 자, 이 과좌식에서 더 많이 수송할 수 있다는 거는 현수식에 비해 수송할 수 있다는 거지, 애초에 모노레일 자체가 수송력이 조금 일반 철도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죠. 교각을 많이 설치해야 돼서 건설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분기장치가 복잡하고 작동 시간이 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보면 속도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안전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좀 주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부상식 철도를 볼게요. 종류가 있는데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물어봤어요. 흡인식이 있고 반발식이 있는데요. 흡인식에는 탄젠트 전자석 흡인식이라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사전에 나와 있는데, 탄젠트 전자석 흡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석의 흡인력을 제어해서 전자석의 흡인력이 세면 열차를 붙이는 거고, 떼면 이제 열차를 띄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는 방식이 탄젠트 전자석 흡인식이에요. 자, 근데 반발식은 뭐냐면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당기거나 뭐 이런 힘을 이용한 건데, 여긴 반발식이에요. 밀어내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도 반발식이라고 있는데, 차체에 강한 자석을 부착해요. 그 다음에 궤도에다가 어떤 배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걸 배치하냐면 코일간, 코일을 배치하게 되고, 그때 유도 전류가 흘러서 서로 반발하는 힘을 이용한 것이 유도 반발식이고요. 이제 영구자석 반발식이다라고 해서 영구자석과 영구자석이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이 중량도 있고 애초에 좀 밀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초전도체 이런 것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자, 무게가 작으면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흡인식과 반발식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이제까지 출제된 문제로는 영구자석의 흡인력을 이용한다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된 선지거든요. 그게 잘못된 선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영구자석 반발식이 정답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영구자석 흡인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요 4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 전환 및 신호 보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류 전기차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교류는 직류에 비해서 고속 운전에 있어서 집전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제어 범위도 넓고요. 고속 운전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호 설비가 간단합니다.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차 내에서 임의의 교류 전압으로 얻기 쉽기 때문에 차 내에서 전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특징이죠. 제한된 공간에서 소형, 경량으로 할 수 있고 큰 출력, 대출력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류 직류 변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류 전차선 구간과 교류 전차선 구간을 서로 연결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접해봤을 법한 그런 법은 차상 전환법입니다. 차상 전환법은 뭐냐면 두 역 사이 중간에 짧은 무전압 구간을 만들어요. 우리 전철 같은 거 타고 갈 때요. 중간에 갑자기 전등이 꺼지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게 뭐냐면 무전압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무전압 구간이 있는 이유는 여기선 교류를 운행을 하다가 저쪽에선 직류를 운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직류를 바꾸는 방법, 이게 바로 차상 전환법이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지상 전환법은 기관차를 바꾸어 붙이거나 전차를 바꾸어 운전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차상 전환법을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장애입니다. 유도장애는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정전 유도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전 용량과 영상 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선 전압에 의해 통신선에 유도되며 전압의 크기, 트롤리선과 통신선의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연피 케이블을 사용하면 완전 차폐가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이 차폐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정전 유도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영상 전압과 이런 그 정전 용량에 의해서 발생한다. 전자 유도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전 용량이 아닌 어떤 거죠?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와 영상 전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트롤리선의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의 종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 어떤 것이 있어요? 흡상 변압기로 하여금 누설 전류를 부급전선에 흡상시켜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경감시키게 되죠. 잡음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고주파로 인한 유도장애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지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통신선에 케이블화가 있고요. 케이블을 사용하면 더 유도장애를 방지할 수 있고 전차선과 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증대하는 거. 자, 배류 코일을 설치하는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통신선 측의 대책입니다. 통신선 측의 대책이에요. 자, 그리고 유도장애 경감 기기 설치, 흡상 변압기 설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흡상 변압기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BT, 부스터 트랜스포머 방식으로서 권수비가 1대1인 특수 변압기를 말하게 됩니다. 부급전선의 전류를 흡상시켜서 유도장애를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안 설비로는 궤도 회로, 폐색 장치, 임피던스 본드, 크로스 본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피던스 본드와 크로스 본드입니다. 자, 임피던스 본드라고 하는 건 전차의 귀선 전류를 인접한 레일로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신호 전류는 흐르게 하지 않는 거. 즉 신호 전류만 흐르게 하는 것을 신호 본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임피던스 본드는 그런 신호는 안 흐르게 하고 전류만 인접한 레일로 잘 흐르게 유도해 주는 것을 임피던스 본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크로스 본드라고 하는 것은요. 귀선의 누설 전류 감소를 위해서 양 레일 간에 연결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류의 평형을 위해서예요. 평형을 위해서 누설 전류 감소를 위해 레일 간에 상호적으로 연결한 것, 이것을 크로스 시켰다라고 해요. 크로스 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궤도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 회로라고 부르면 되죠. 자, 궤도 회로는 레일의 일부를 전기 회로의 일부로 이용을 해서 신호 또는 보안 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어하는 데 이용을 하고요. 폐색 장치라고 하는 거는 각 구간에 두 열차 이상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치입니다. 폐색이라는 뜻이에요. 자, 벌써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열차 정지 및 제어 장치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명칭입니다.
ATS, ATC, ATO, CTC라는 것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는 무슨 제어 방식인지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약코들이 다 있습니다. Automatic Train Stop System이라고 해서 ATS라고 하는 것은 자동 열차 정지 장치예요. 이 영어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요. 자동 열차 정지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기 전방에 설치해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통과할 경우 이를 경고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동작하는 겁니다. 즉 일정 속도를 너무 초과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행할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끊을 수 있다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동 열차 제어 장치입니다. 이번에는 ATC입니다. 컨트롤 시스템. 그래서 ATS보다 운전 능률을 높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차의 위치에 따라 구간별로 속도를 측정했을 때 만약 제한 속도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속되고 만약에 이것도 일정 시간 이후 계속해서 감속을 안 한다. 그러면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동 열차 제어 장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열차 자동 운전 제어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자동 운전 제어 방식을 말하는데 Automatic Train Operation System입니다.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 마지막으로 열차 집중 제어 방식입니다. 열차 집중 제어 방식이죠. 자, CTC라고 해서 Centralized Traffic Control Syste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열차의 능률적 운전 제어를 목적으로 해서 구간 내 각 역에 있는 전철기 신호기 등을 중앙 제어실에서 원격 제어하는 것. 즉, 한눈에 보기 위한 원격 제어를 위한 장치를 열차 집중 제어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CTC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TS, ATC, ATO, CTC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 열차에서 채택되는 정지 장치 또는 제어 장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째 자동 열차 정지 및 제어 장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렇게 전기 철도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강 안 남았죠? 5장, 6장, 7장이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강의도 차분하게 수강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